자, 얘들아, 그러면 일단 테스트에서 질문 있으신 것부터 질문부터 좀 받아볼게요. 테스트 질문. 테스트 질문 없어? 없어요? 자, 없으면 숙제에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숙제 안 한 사람 손. 자. 다 했네. 숙제에서 질문. 없어? 212쪽에 14번? 자, 14번 한번 볼게. 자, 토양과 생물과의 관계래요. 토양과 생물과의 관계.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토양은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한대요. 맞죠? 자, 지렁이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 지렁이가 땅에 구멍을 내죠. 그치? 그래서 통기성을 좋게 하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 토양 속의 미생물들은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여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 분해자의 역할이죠. 4번. 자, 토양의 표면은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대요. 맞죠? 반대로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지. 5번. 자,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여 주변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대요.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 주변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키죠. 그치? 주변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킨다가 옳게 될 거니까 5번이 틀린 말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3번?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일조 시간이 식물 A의 개화에 주는 영향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개화 정도 100% 되는 쪽을 보니까 밤의 길이가 10시간,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길어질 때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대략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단일식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료 분석에서 조금 헷갈렸었던 게 아마 꽃이 개화 정도 100%가 되는 때를 보니까 밤의 길이가 10시간, 낮의 길이가 14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낮의 길이가 더 길 때 꽃이 핀 거 아니냐. 그죠? 이게 좀 헷갈렸을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꽃의 개화를 예측할 때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지금 영향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보면 낮이 길고 밤이 길 때, 아니 반대죠, 뭔 소리야. 밤이 짧고 낮이 길 때, 즉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꽃이 안 핀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밤이 길어지면서 꽃이 피고 있으니까 가을에 꽃이 핀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이해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꽃이 피는 거구나. 자, 그러면 기억 코스모스도 비슷한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단일 식물의 대표적인 거니까 코스모스 맞죠? 코스모스는 가을에 핍니다.
자, 식물 A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틀렸죠. 식물 A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 꽃이 핀다. 이건 장애식물에 대한 설명이지. 장애식물 대표적으로 뭐 있니? 붓꽃, 시금치, 상추 뭐 이런 거 있죠. 또 질문? 현재는 패드를 갖고 왔네. 패드 매주 갖고 오면은 너는 패드로 줄 수도 있어. PDF 파일로. 근데 오늘은 늦어서 못 줘. 패드 좋지, 현재 공부하기. 수학 풀 때 되게 좋아. 종이를 안 써도 되니까 막 썼다 지웠다 다 할 수 있고 수학 풀 때 되게 좋아. 그래서 나도 아마 패드가 있었으면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숙제 질문도 다 마치셨으니 숙제 다들 잘 해왔어.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라는 부분이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울 게 좀 많은 부분이라서 지금 좀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미리 조금 외워둔다라고 한다면 학기 중에 들어가셔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종이가 좀 두꺼워. 2개의 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연선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용은 별로 없어. 내용은 별로 없지만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을 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질시대라는 거는 뭐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거. 자, 그런 걸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되는 큰 근거가 있겠죠. 구분할 수 있는 큰 근거. 자, 그게 대표적으로 생물종의 큰 변화라는 걸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생물종의 큰 변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뭐 이거 엄청난 큰 변화죠. 그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그때 살았던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을 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죠? 화석을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우린 지질시대를 구분할 거기 때문에 먼저 화석에 대한 연구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석이란 무엇인가? 화석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자, 이런 걸 화석이라고 하죠. 유해라고 부르면 뭐 쉽게 생각해서 직접적인 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흔적이라고 얘기하면은 공룡 발자국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유해나 흔적 이런 걸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자, 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것 별표를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것 별표를 치시면 좋겠어. 자, 화석을 통해서 먼저 우린 뭘 할 수 있대요?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대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 이유는 지질 시대에 대한 구분 기준이 생물종의 큰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뭐 예를 들어 보자라고 한다면은 뭐 중생대 때는 파충류들이 살고 있었어. 파충류들이 지구 전 지역에 걸쳐서 막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파충류의 왕 누구 있어요? 공룡 있죠, 공룡. 그치, 중생대 때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뭐 대표적으로는 운석 충돌을 예로 많이 드는데, 그런 계기로 공룡이 멸종을 하죠. 그치, 공룡이 멸종을 하면서 지구가 황폐해지는데, 그렇게 황폐한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새로운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치, 어느 순간 새로운 생명체들이 이제 지구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를 우린 신생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신생대 때 되면은 포유류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물종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구를 하면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지층이 생성된 시기도 우리는 알 수 있대요. 지층의 시기, 지층 나이도 알 수 있다. 지층의 시대도 알 수 있다. 언제 쌓였던 지층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뒷산을 파봤더니 땅 속에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됐어요.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는 대표적인 중생대 생물이에요. 바닷속에 살았고요. 중생대 바닷속에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는 유추를 해요. 우리 뒷산을 파봤더니 땅 속에 여기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암모나이트가.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지층은 언제쯤 쌓인 지층이란 얘기니? 중생대 때 쌓인 지층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또 이 위쪽에 보시니까 위쪽에 뭐 매머드 화석이 나왔어. 와, 이럴 수 있나? 매머드 화석이 나왔어. 그렇다면 이 위에 지층은 언제 쌓였다고 우리는 해석할 거야? 신생대 때 쌓였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나이를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생물이 살았던 환경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대요. 생물이 살았던 환경까지.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산호화석은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산호가 어디 환경을 좋아해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을 하지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생물종에마다 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과거의 환경까지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수륙 분포 변화도 알 수 있대요. 수륙 분포 변화. 자, 그럼 수륙 분포가 무슨 뜻이야? 물과 땅의 분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지구에서 이야기한다면 바다와 대륙의 분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보니까 뭐 여기 뭐 이런 섬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 섬. A라는 섬이 있었고, 여기에 또 멀리 떨어진 곳에 B라는 섬이 또 하나 있었어. 근데 A라는 섬에서 이쪽 해안선에 보니까 여기에 대량으로 A라는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섬에서도 이쪽 해안선에서 A라는 화석이 동일하게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과거에 이 녀석들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땅이 움직인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자, 지층의 융기까지 이해할 수 있대요. 지층의 융기. 자,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잘 기억하라는 거죠. 달달달달 외우라기보다는 문제를 읽고 답을 고를 수 있게 해야 돼. 자, 그럼 지층의 융기. 융기가 뭐니? 한국말인데. 솟아오른다, 솟아오름, 이걸 융기라고 해요. 땅이 솟아올랐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었어. 유라시아 대륙. 우리나라를 그려야겠죠? 우리나라가 좀 컸으면 좋겠어. 졸라 커. 제주도. 자,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인도가 없어요, 지금. 그치? 인도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 대륙이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알겠어? 근데 판의 이동을 통해서 요 녀석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에 부딪히죠. 그치? 여기 부딪히면서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이미 수렴형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져. 그럼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뒤쪽에 뭐가 생겨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기억나?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봐봐. 여기 있었던 바닷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화석들이 있겠지. 그쵸? 바닷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화석들이 있었을 건데 이 화석들은 이 히말라야 산맥 위로 올라갔겠죠? 솟아올랐을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어떤 화석이 많이 발견되냐면 암모나이트 화석이 많이 발견이 돼요. 네, 이 암모나이트 화석, 암모나이트라는 생명체는 해양 생물이거든. 근데 해양 생물인데 와, 저 하늘이 시커멓게까지 보이는 높은 곳에서 화석이 발견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암모나이트 육상 생물이라고 해석할 거야. 다리가 없고 막 그런데 육상 생물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치? 그럼 이건 지층의 융기라고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쯤에 생겼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치? 원래는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암모나이트 화석이었잖아. 이해돼? 그래서 중생대 때 생겼었던 암모나이트 화석이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위로 올라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석 연구를 하면 지층의 융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 과거의 생물의 변화, 과거 생물 변화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본다면 뭐 대표적으로 말 같은 거 문제 많이 나와. 말. 자, 말 졸라 크죠. 말에 깔리면 막 엄청 많이 다치잖아. 말 졸라 커요. 근데 말의 조상으로 추측이 되는 과거 생물체의 화석을 시간 순서대로 조사를 해보잖아. 그럼 변화가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조사를 해보면 말의 몸집이 점점 커집니다. 원래 말의 조상으로 추측되는 생명체의 화석을 보면은 몸집의 사이즈가 한 대형견 정도 사이즈, 리트리버 뭐 이런 애들 사이즈.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빨을 보면은 송곳니도 있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숲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고요. 육식을 좀 했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근데 그 후에 조금 더 연대가 짧은 화석을 분석을 계속 해보면 잠깐만. 형수한테 전화가 왔네. 촬영 중인데 촬영은 계속 되고 있다. 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자. 자, 몸집이 점점 커지고 그 이후에 화석을 또 조사를 해본다면은 이제 발가락 개수도 줄어들고요. 자, 또 어금니의 주름도 많아져요. 송곳니는 퇴화하고 어금니의 주름도 점점 많아져. 자,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런 변화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몸집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숲에 살기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살게 되냐면 서식 환경이 초원으로 바뀌는 거야. 드넓은 초원으로. 그래서 발가락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초원에서 이동하기 좋아야 돼요. 초원은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까 달리기가 빨라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발가락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달리는 능력이 좋아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발가락이 많으면 사실상 뛰기 좋지 못해. 힘이 분산되거든. 부상의 위험도 많고. 그쵸? 발가락 관절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어금니에 주름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송곳니가 없어졌죠? 그치? 그래서 먹는 거 역시 바뀌었다. 초원에 살다 보니까 이제 초식, 풀을 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이해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자, 고래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래는 간단해. 자, 고래의 조상의 화석을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 이때 예전 고래에는 다리뼈가 있어요, 다리뼈. 근데 지금 고래는 그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보면은 그 다리뼈의 관절 구조랑 현재 고래의 지느러미의 관절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다리뼈가 지느러미로 퇴화했다가 된다는 거죠. 변했다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고래 예전 조상을 보면은 다리뼈가 있다. 그럼 서식 환경이 원래 어디였단 소리예요? 그치, 원래는 육상생물이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가 더 있어. 중요한 정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체의 진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초의 생명체가 해양에서 만들어졌죠. 왜? 그때 당시 육지에는 자외선이 많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거든. 그쵸? 자, 근데 결국에는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해양 생물이 이제 육지로까지 진출을 하죠. 그치? 그래서 육상 생물의 출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화의 경로를 보면은, 진화의 일반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해양에서 육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네. 반대로 육지에서 해양으로 내려가기도 했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국 더 앞에까지 보면은 이 고래의 조상으로 판단되는 생명체의 조상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 최초의 생명체. 걔가 조상일 거 아니야. 우리 조상도 걔네들이지. 이해돼? 결국 거기서 분화가 된 거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해양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왔다가 다시 해양으로 내려간 거죠, 고래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화의 방향성은 없다라는 이야기야. 진화의 방향성은 없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을 해줘. 과거 생물종의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자, 방금 얘기한 진화, 생물의 진화 과정도 우리가 살펴봤네요, 방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이제 질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시대는 조금 이따가 하고 화석 얘기 끝내고 할게요. 그래서 화석으로 질시대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 그 밑에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으로 질시대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 안녕. 일찍 왔네. 여기 할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화석의 종류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 화석의 종류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는 것과 시상 화석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표준 화석. 자, 표준이 되는 화석이다. 그러니까 스탠다드다. 화석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스탠다드한 정보가 뭐야? 시대를 구분해 주는 게 표준 화석이에요. 시대를 구분해 주는 거. 그래서 다른 걸로도 한번 적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삼엽충 들어봤을 거예요. 자, 삼엽충은 언제 생물이냐면 고생대 때 생물이야. 고생대 때 생물. 뭐 이따 뒤에서 더 고생대 생물들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뭐 공룡은 중생대 생물의 대표죠.
그리고 뭐 매머드는 뭐 화폐석 이런 것들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이에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공룡이라는 애들이 고생대 때도 잠깐 살고 중생대 때 잘 살다가 신생대 때도 잠깐 살았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 뒷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고 우리 집 뒷산 지층이 중생대 때 퇴적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죠. 근거가 부족하죠. 그렇죠? 공룡이라는 녀석은 고생대 때도 잠깐, 신생대 때도 잠깐 살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해돼요? 자, 근데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공룡이 발견된다. 이 지층은 중생대 때 퇴적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공룡이 언제만 살았으니까? 중생대 때만 살았으니까. 중생대 말에 그 대멸종을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므로 표준 화석이 되는 녀석들은 조건이 생존 기간이 짧을수록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이해돼?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질 시대를 디테일하게 나중에 지구과학 더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은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를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대에서 뭐 백악기, 쥐라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석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해돼? 그러니까 딱 그 한 시대에만 살았던 생명체가 있다면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또 하나 그 시대에 전 지역에 걸쳐서 살아야 가치가 높아요.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지구상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화석에 대해서 그 생물종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 생존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은 한자 뜻풀이부터 보자. 한자 뜻풀이부터. 시자가 보여준다는 거야. 볼 시자. 시각할 때 시예요. 상은 뭘까?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상황. 상황을 보여주는 화석이다. 그렇다면 뭘 말할까? 환경을 보여주는 녀석이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보여주는 녀석이다. 자, 그래서 시상화석 대표적으로는 뭐 고사리. 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은 그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 자, 산호. 아까 얘기했었어. 산호도 대표적인 시상화석. 산호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걸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자, 그럼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생각해보자.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는 그 생물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왜? 그래야 이 생명체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잘 파악하려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생명체가 여지껏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체의 실제로 얘는 어떤 환경에서 잘 서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길어야 된다는 거야.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자, 또한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되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왜? 그 환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딱 그 환경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해돼? 아무 데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석, 시상화석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분포 면적, 그리고 생존 기간, 뭐 여기를 A, 뭐 여기를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A, B가 누군지, A, B에 대한 설명을 주고 옳은 걸 고르시, 옳지 않은 걸 고르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A라는 녀석 어떻게 해석할 거야? 생존 기간은 짧은데 분포 면적은 넓은 걸 말하는 거죠. A라는 녀석은 어떤 화석이니? 얘는 표준 화석이에요. 자, B라는 화석은 지금 생존 기간은 긴데 분포 면적은 좁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시상 화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간혹 나오는 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 봐봐. 여기에 C, 뭐 예를 들어 여기에 D 이렇게 있어요. 자, C, D라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맞아? C, D라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데. 맞아, 틀려? 그거 어떻게 알아? 있겠지, 뭐. 그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살다가 빠르게 국소적인 지역만 살다가 뒤진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치? 오래 생존했고 분포 면적도 넓은 애들도 있겠죠. 그치? 근데 하지만 이 CD라는 녀석은 우리가 굳이 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표준 화석이나 시상 화석들보다도 연구 가치가 조금 떨어지죠. 뭐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닌데 뭐 화석이니까 과거 생물종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있기는 한데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에 비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적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CD라는 화석은 굳이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화석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 생물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 CD라는 화석은 없다. 뭐 이러면 안 돼.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치를 판단해 봤을 때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에 비하여 조금 떨어진다. 알겠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봐요. 자, 그래서 앞에서 화석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익숙해질 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과거 수륙 분포 변화 알 수 있대요. 그쵸?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신다면, 자, 과거 대륙이 이동한 증거에서 보니까, 이거 읽기도 힘들어. 글로소프테리스, 맞죠? 자, 요런 뭐 화석이 있대. 나도 뭔지 몰라 본 적 없어. 근데 결국에 대륙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보니까, 해안선이 일치하는 쪽으로 합쳐보니까, 이 녀석의 화석이 발견된 길이 이어져서 붙어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대륙들은 과거에 하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뭐 과거의 육지와 바다 환경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 육상생물 그리고 해양생물들 몇 가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룡 뭐 당연히 육상생물이고요. 매머드도 육상생물, 고사리도 당연히 화렵수, 침엽수 이런 것들 당연히 육상생물이죠. 자, 그리고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뭐 완종류 이런 것들 과거 바다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그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해양생물 예시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해놔. 익숙하지 않은 녀석들 위주로 아 얘네들은 해양생물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놔. 알겠죠? 자, 그리고 지층의 융기도 보신다면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되는 암모나이트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더 있죠. 강원도 태백산지에서 삼엽충 화석들이 발견이 된대요. 강원도 태백산맥 말하는 거지. 높죠? 그치? 그 높은 데서 과거에 바다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삼엽충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면 과거에 요 지층 역시 원래는 해양 지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의 환경을 알아내는 거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D층에서 산호가 발견됐고 C층에서는 삼엽충이 발견됐대. 자, 그럼 이거 해석. 일단
C가 쌓이고, D가 쌓이고, C가 쌓이고, 이게 이 시간 순서대로 쌓인 거겠죠? 쌓이는데, C가 쌓일 때까지는 이 지층은 아직 바다였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시대로 생각했을 땐 고생대까지는 아직 바다였던 거야. 이해돼? 근데, 자, 고사리 나왔어요, 고사리. 고사리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육상생물이잖아. 그러면은, B에서 C가 쌓이기 전에, 결국에는 이 지층이 융기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갑자기 그 위에 육상생물이 퇴적된 게 나왔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공룡이 나왔어. 그러면은 중생대 때는 완벽히 육지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오셔서 지질시대 구분 이야기 한번 해보자. 지질시대를 구분해보재요. 구분의 기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생물종의 큰 변화라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 놓자. 일단 생물종 변화와 이것도 있어. 수륙분포의 변화. 이걸 통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거야. 근데 구분한 걸 보면은 제일 먼저 구분되는 게 선캄브리아대죠. 선캄브리아대.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고생대죠,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신생대 쪽으로 갈수록 최근까지 오는 거죠. 그치, 최근까지 오는 건데 여기 가면 갈수록 그 시대의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을 건데 결국 그 두 개의 그래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선캄브리아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신생대가 제일 짧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기간으로도 이런 걸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동그라미 4번만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해 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다 생물종의 큰 변화, 수륙분포의 변화. 근데 여기에서는 화석으로 구분을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알겠어? 어떤 지층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각 지층의 경계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 자, 가나에서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B라는 화석이 새롭게 발견이 됐죠. 가나 경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가나 경계쯤에서 B라는 생물종이 지구상에 출현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경계에서도 마찬가지로 C라는 생물종이 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라 경계에서는 조금 변화가 커요. 그쵸? 보니까 DG라는 생물종이 출현을 했죠. 그쵸? DG는 출현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BF라는 녀석이 멸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살아남았네. E도 살아남았네. 그죠? 그리고 C라는 애도 살아남았네. 살아남은 애들도 있지요. 있는 거야, 있기는. 알겠어? 근데 거기에 큰 무게를 두지는 마. 그냥 살아남은 애도 있기는 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돼.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우린 지질시대 구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남은 애들은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라마의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A랑 D가 A, D, G 이런 애들이 멸종을 했네요. G? G는 아니구나. A, D. A, D가 멸종을 했네요. 확인돼?
AD가 멸종을 했어. 그리고 보고 마에 보니까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데 뭐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럼 이 경계 중에서 지지시대를 두 개로 구분한다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때를 어디 경계라고 할 수 있을까? 다와 라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은 생물종이 몇 개가 태어나고 몇 마리가 멸종하고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문제 풀 때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직관이 필요한 거야,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어딘가, 멸종도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도 일어난 지층은 어디였을까? 라는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림 나온 김에 내가 문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 화석 A, B, C, D, E, F, G라는 게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화석들 중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장 가치가 있는 화석은 누구일까요? D죠. 그 지층이 쌓일 때만 딱 발견되니까. 이해돼? 물론 다른 표준 화석도 있을지 몰라. A, B, C, D 얘네들 중에 표준 화석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장 가치 있는 건 생존 기간이 가장 짧았던 D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딱 그 시대를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정보도 뽑아낼 줄 아셔야 되고,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장 가치가 높은 애들은 누굴까요? 이것만 보고는? 2죠, 2. 주구장창 살았잖아. 예를 들어 고사리. 그치, 고사리 언제 처음 태어났는지 알아? 언제 처음 지구상에 생출했는지 알아요? 고사리? 고생대. 고생대 때 출연했는데 우리는 반찬으로 고사리를 먹죠. 아직까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시상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플러스 강의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거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석의 생성 조건. 이것도 중요해.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자, 화석이 아무 때나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그쵸? 아무 데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잘 찍히고 잘 눌릴 거야. 개체수가 많아야 된대요. 이건 뭐예요? 양치기 하는 거야. 즉 생물종의 양 자체가 많아야지 발견되는 화석수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안 그래도 화석의 생성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냥 묻힌다고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온전한 화석을 잘 발견하고 연구 가치로서의 화석을 잘 발견을 하려면 개체수가 당연히 많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능한 빨리 묻혀야 그 원형 그대로가 보존되겠죠. 그치? 가능한 빨리 묻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대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화석이 일단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근처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그 화석이 보존이 될까?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되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는 압력을 지그시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나만 더 써놔 여기다가 퇴저감에서만 발견이라고. 퇴저감에서만 발견된다. 퇴저감이 뭐야?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퇴저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암석을 몇 가지로, 3가지 정도로 나눠본다면 퇴저감, 화성암, 변성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퇴저감, 화성암, 변성암 이렇게. 퇴저감에서는 화석이 발견돼요. 근데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발견될 수가 없어요. 화성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암석인데?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니까 거기에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녹았겠죠. 자, 변성암도 마찬가지죠. 화석이 발견돼 안 돼?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 변선작용을 거칠 거기 때문에. 변성작용을 거친다는 거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들 화석이 소실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정합. 이것도 중요해. 부정합. 우리 뭔지 모르죠, 지금. 그치? 부정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합은 지층이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 중단 중요해요. 중단된 후 새로운 지층이 쌓였을 때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퇴적이 한번 중단된 후에 다시 퇴적이 시작됐을 때 그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대요? 부정합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두 지층의 경계면인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지층 사이에 긴 시간 단절이 생긴다. 그래서 부정합면의 경계로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왼쪽에 동그라미 4번 그림 나와 있는 거 거기서 한번 부정합면 한번 찾아볼까요?
부정한 면 찾아볼까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A랑 D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A랑 D를 지워봐봐. A랑 D가 아니다. 잘못 봤다. 쏘리. A랑 C랑 E를 지워보세요. A, C, E를 지워보세요. 그러면 부정한 면이 다 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애들 없이 딱 잘리는 거. 알겠어? 이어짐이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쌓였다라고 볼 수 있어. 단절 없이. 근데 딱 잘려서 결국에는 생물종, 멸종과 새로운 생물종이 딱 튀어나왔어요. 생물종의 큰 변화가 바로 눈에 보여. 그건 부정한 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오셔서 개념 속성 문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 시대는 지구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 무슨 변화로 구분을 하니? 화석의 변화로 구분을 하죠. 자, 지질 시대 A, B, C, D 이름 한번 써보세요. A는 성칸부리아대,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점점 짧아진다라는 사실만 일단 기억해주면 되고, 표 C 한번 적어보세요. 특정 시대만 살았어야 된대요. 표.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좁대요. C. 고사리, 산호, 조개래요. C.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화석. 표. 삼엽충, 암모나이트, 매머드. 표. 그치요. 과거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바다임을 알려주는 화석이래요. 산호,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렇게 세 가지네요. 되니? 우리 아직 어려운 거 안 했어. 그래서 174페이지 보면 이제 지질시대 구분 말고 지질시대의 특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칸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는 어떤 일이 있어놨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174페이지는 통째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는 시간. 각각의 지질시대 특징들을 얘기해보자. 자, 먼저 성칸부리아대의 특징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후 자체가 일단 대체로 온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체로 온난했대요. 자,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부터 이제 다세포 생물까지 대부분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간단한 진화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고, 이때 지각 변동이 많았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져.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칸부리아대 때의 화석수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 발견되는 화석수가 굉장히 적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발견되는 게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제를 기억해 놓는다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성캄브리아대 시대의 표준 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남세균의 흔적이 남은 돌덩이에요. 남세균의 흔적이 남은 돌덩이. 자, 그러니까 남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에요? 광합성 하는 녀석이죠. 광합성. 광합성을 하는 세균은 성캄브리아대 때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건 뭐냐면은 최초의 다세포 생물종들을 말해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녀석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해파리처럼. 알겠죠? 그래서 뭐 해파리처럼 이런 그림 나오면 우리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고생대로 한번 가봅시다. 고생대. 자, 고생대도 대체로 온난했습니다. 대체로 온난했는데 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이따가 빙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은 고생대 때는 또 중요한 사실이 말기에 판게아를 만들었어요. 말기에 판게아. 그러면 이 판게아가 뭔데? 뭐 초대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걸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판게아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나. 대멸종의 근거가 된다. 근데 왜 대멸종을 할까? 이렇게 되면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해안선의 길이가 줄어들죠. 그치? 하나로 합쳐지면 당연히 해안선 길이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에 가깝게 붙어있는 해양 지각들이 있을 거야. 해안선과 가까이 붙어있는 해양 지각들을 우리는 대륙붕이라고 부르는데,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든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만 해볼까?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깊은 바다가 또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대륙붕이야. 여기가 대륙붕이야. 그러니까 해안선에 붙어있는 수심이 얕은 바다를 가진 해양지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륙붕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해양 생물체들의 서식지예요. 대륙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든다,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서식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멸종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해안선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해류가 단순해집니다. 이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그럼 해류가 단순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저위도의 바다와 고위도의 바다의 온도 차이가 적게 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후대가 단순해지죠. 이러한 결과로 기후가 단순해져.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럼 생명체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명체. 고생대 대표적인 생명체가 삼엽충, 갑주어, 필석, 완종류, 방추충, 양치식물 들이 번성합니다.
양치 식물들이 번성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겉씨 식물이 출현한다. 번성과 출현은 달라요.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 생물종들, 고생대 생물종들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생대로 가보자. 자, 중생대도 온난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 온난했는데 차이가 있어. 자,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신생대, 아직 신생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 빙하기가 있었어요. 다 빙하기가 있었어. 근데 중생대에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어. 중생대에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어.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중생대 때 인도양과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고생대 말기 때 다 합쳐졌었다며. 이제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생대 이제 생물종도 한번 보자. 겉씨 식물이 이때 출현을 했죠. 그치? 그럼 중생대 때 겉씨 식물이 번성하는 거야. 자, 그리고 중생대 때는 파충류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파충류들. 대표적으로 공룡. 바닷속에는 암모나이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시조새까지. 근데 이 시조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류랑 파충류의 특징을 모두 가져요.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그 중간 과정 언저리에 있는 녀석이라는 얘기지. 또 조류처럼 깃털, 날개 뭐 이런 게 있고 부리도 있고 한데 파충류처럼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이 중간 단계에 나오는 거 하나 더 적자. 여기 안 적었네. 미안해. 하나 안 적었네. 하나만 더 적게. 양서류. 양서류는 뭐예요? 물과 육지에서 다 사는 녀석이죠. 그럼 이거랑 연결돼서 나오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연결돼서 나오는 특징.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사실까지 유추할 수 있어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양서류가 나타났다라는 건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오존층까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치? 그러면 앞서서 또 가보자. 오존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대기 중에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대기 중에 산소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근데 산소는 언제 만들어졌어? 성칸브리아대 때 이미 산소는 있었어. 그쵸? 근데 이 녀석이 초기 산소 만든 건 초기의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해양에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해양에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못했을 때 대기로 날아가고 그 대기에서 자외선을 맞으면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육상생물 출현됐다. 이렇게까지 연결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대에 이렇게 시조새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 자, 그럼 이제 신생대로 가보자. 신생대. 자, 신생대 때는 온난 아니야. 신생대 때는 온난 아니에요. 이때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래서 빙하기가 몇 번이었냐면은 4번, 간빙기가 3번이야. 간빙기가 뭐야? 사이 간자예요.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를 간빙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빙하기가 4번이면 당연히 간빙기는 3번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지죠.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 또 이때 태평양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 뒤편에 있는 태평양은 좁아지는 것이.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신생대 화석, 필석 아니죠. 화폐석, 쏘리. 화폐석, 매머드, 이런 거. 대표적으로 포유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포유류. 그리고 하나 더. 최초의 인류. 자, 그리고 하나 더. 포유류 나왔죠? 그럼 포유류 출현 언제 했을까? 포유류 출현 언제 했을까? 중생대 때 합니다. 포유류의 출현 자체는. 알겠어? 이것도 적을까? 포유류의 출현. 작은 포유류. 작은 포유류들이 출현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거씨가 번성했죠? 그치?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속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속시식물 번성. 자,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속시식물이 출현은 어디서 했을까? 중생대 때 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맞물리는 거야. 속시 출현.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필수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웬만한 거 다 얘기했어, 지금 책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디테일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74페이지에 표가 2가지 표가 나왔을 텐데 이 2가지 표를 짬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 플러스 강의 쪽에 우리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와 생물 종의 수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억 년, 35억 년, 30억 년, 25억 년 전까지 보면은 대기 중 산소는 없죠. 그치? 왜? 초기 산소는 언제, 어디에 있다 그랬어? 바다에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더 이상 바다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기로 나와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점차 누적이 되죠. 그러다가 산소 농도가 충분히 누적됐을 때 자외선을 맞으니까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육상생물까지 출현하게 된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대멸종 이야기가 나와. 자, 지구상에서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대멸종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대멸종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의 당시에는 황폐하고 되게 모든 생명체가 뒤지고 좀 무서운 환경일 거야. 근데 하지만 대멸종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멸종 이후에 결국에 생물종의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대멸종이 있을 때마다 그 이후에 생멸종이 다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보면은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 있었어? 고생대 말기 때 있었죠. 그래서 가장 큰 대멸종은 고생대 말기. 이유는 뭐 때문이야? 판게아 형성.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쪽날개에 보면은 얘기하긴 했지만 대륙의 이동에 따른 환경 변화, 대륙이 합쳐질 때와 분리될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시면은 결국에는 대멸종을 장기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그래서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니?
자, 그러면은 개념 속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 자, 가나 다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수륙분포를 나타낸 건데, 각 수륙분포에 나타났던 지질시대 이름을 써보고 수륙분포의 변한 순서대로 나타내봐라.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다죠. 다가 고생대죠, 고생대. 판계하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 이후에 이제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에서 보면은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중생대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점점 더 떨어지면서 태평양은 좁아지고 인도양, 대서양 넓어지면서 현재의 수륙분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 나는 신생대가 되겠죠. 자, 6번 지질시대와 생물의 특징을 연결해라. 자, 신생대 어디에 연결돼야 될까? 포유류, 속시식물 번성 이렇게 연결돼야죠. 중생대는 파충류, 거시식물 번성, 고생대,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 번성, 성칸브리아대, 화석이 드물죠. 그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다라는 거. 대멸종 OX, 지질시대 동안 여러 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5번의 대멸종이라고 우린 이야기를 해요. 자, 대멸종 이후에 생물 다양성은 감소한대요. 대멸종 이후에 생물 다양성 감소? 아니죠. 증가라고 얘기해야겠죠. 내신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자, 180페이지에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이 부분 아까 얘기해서 할 거라고. 금방의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진화에 대한 원동력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에 생명체들이 진화하면서 지질시대를 거쳐왔잖아.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듭하며 일어나야 된다. 즉, 유전인자, 유전형질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변이라는 게 중요한 원동력인데 변이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이 유전적 변이라는 게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거라서 이게 진화의 원동력이야. 그렇다면 이 비유전적 변이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소린데 왜 아니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형질이 아니죠. 후천적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획득 형질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의 진화로 그냥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환경에서 예를 들어 쌍꺼풀이 있는 게 살아남기 유리하대요.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걸로 이제 유전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진 쌍꺼풀 유전되니? 유전 안 되죠. 진화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나중에 획득한 형질 이건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는 유전적 변이라는 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유전이 되는 것들이야 꼭. 그래서 예를 또 들어보면 책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예제가 있죠. 비유전적 변이.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여러 개의 링을 목에 걸고 생활해서 목이 길어진대요. 뭐 어떤 그림인지 알지? 유명한 그림 있잖아. 목에 이렇게 막 깁스처럼 막 목 엄청 긴 여자분들. 근데 그게 애들은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르신분들, 이제 성인들은 좀 많이 길지만 태어난 애들은 안 길어. 그게 만약에 유전적 변이가 됐다면 그 링을 찰 필요가 없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더라. 이거 자르면 죽는데 목이 부러져서 목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대. 결국 평생 그렇게 살아서 결국에 이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래요. 결국에 뭐 그런 게 있대요.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 근육이 막 엄청 발달을 해 있는데 애기들이 막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애기들이. 그죠? 자, 그럼 유전적 변이 보시면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들, 색깔들, 나선 방향들 이런 건 개체마다 다르다. 그리고 앵무새의 깃털 색깔이 개체마다 다르다. 이게 변인데 이런 것들은 그 세대에서 거듭되면서 결국에는 유전될 수 있는 영향이죠. 그렇죠? 개체죠. 유전될 수 있는 형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화의 하나의 큰 이론이 되는데 이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별표야.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나는데 살아남을 생물종을 결정하는 게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을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자, 이 과정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기린으로 좀 예를 들어볼 거야. 자, 기린이 있었는데 예전에 기린이 살던 지역에 보니까 기린이 졸라 많았던 거야, 일단. 개체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기린이 졸라 많았어요. 근데 그 기린들마다 유전적 변이가 달라요. 어떤 변이들이 있었냐면 목 길이에 대한 변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김새 얼굴 한 명 한 명이 다르듯이 기린은 목 길이가 달랐던 거야. 기린 마리마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목 길이가 달랐던 거예요. 그게 개체 변이. 알겠죠? 자, 근데 걔네들끼리 개체수가 많으니까 풀은 한정되니까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 목이 긴 애들이 유리하겠지. 높이 있는 풀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근데 아래에 있는 풀이 고갈된다면 결국 목이 짧은 애들은 위에 있는 풀을 못 따먹어서 배가 고파 죽겠죠. 근데 배가 고파 죽으면 걔네들은 번식할 확률이 커요? 번식을 잘 못하겠지. 새끼를 못 낳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들끼리 번식을 하겠네?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에서 새끼 기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새끼 기린은 목이 길 확률이 크죠? 그치, 목이 길 확률이 크죠? 근데 그러다가 세대를 계속 거듭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린 목 길이의 평균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러다가 현재의 기린의 목 길이는 길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자연 선택의 과정입니다. 자연이 선택했다는 얘기야.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살아남기 적합하지 못했다면 죽어서 결국 자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유전 인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해서 그 유전 인자는 점점 누적돼서 도태되는 거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 선택입니다. 그럴듯하죠. 그치? 근데 이게 한계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극복했다. 한계점이 있었어.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야. 다윈이 이런 식으로 기린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야, 근데 키가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가 키가 작을 수도 있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다윈은 설명하지 못했죠. 왜 설명하지 못했냐면은 유전의 원리, 유전에 대한 정확한 유전자를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런 유전공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유전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 100%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부모의 형질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결국에 완두콩을 길러내면서 유전 법칙 몇 가지를 발견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다윈의 자연 선택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과학적 영향을 줬겠죠. 과학적 영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생명과학에 큰 발전이 있었을 거고, 대표적으로 유전학에 큰 발전이 있었을 거고, 진화론에 큰 발전이 있었을 거야. 근데 사회적으로는 좋은 발전도 있었지만 물론 나쁜 발전도 있었어. 좋은 발전은 그냥 우리가 말 지어내기 나름이잖아. 그렇죠? 좋은 발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해주면 되는데 나쁜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제국주의, 식민지배, 노예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게.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에서 나오면서
흑인들을 지배했던 백인들의 역사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흑인들은 살아남기 불리한 목이 짧은 기린 같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너네는 죽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네들을 좀 살려줄 테니 대신 노예가 되어라 라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화, 합리성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국주의까지 연결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에 영향을 준 것들 이야기가 나와. 자, 경쟁이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줬겠지, 당연히. 경쟁이니까, 생존 경쟁. 제국주의의 출현과 식민지대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학의 분야에 영향을 주었대요. 여러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개념 속속 부분은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아.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자연 선택에 대한 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썰들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의 부리 모양. 이게 자연 선택의 또 대표적인 예시예요. 갈라파고스 군도가 뭐야? 도자, 섬도자죠. 섬의 집단을 말하는 거야. 섬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비슷한 지역이 있죠. 완도. 남해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완도. 가봤니? 완도에 섬이 몇 개래지? 100개 된댔나? 아무튼 완도가 섬으로 되어 있어, 다. 근데 가서 배 타고 안 다니잖아. 안 가봤지? 배 타고 안 다니고 다 그냥 차로 다니거든? 섬의 집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다리가 다 놓여져 있어요. 섬마다. 다리가 다 놓여 있어. 어쨌든 그런 걸 우리는 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에도 그러면은 그런 섬의 집단인데 섬마다 환경이 달라요, 여기는. 되게 좀 크다 보니까 섬마다 환경이 달라. 어떤 섬엔 열매, 어떤 섬엔 씨앗, 어떤 섬엔 벌레, 뭐 어떤 섬에는 뭐 꽃, 이런 환경이 달라요. 먹이 환경이. 자, 그러다 보니까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보면은 핀치세라는 동일한 종이 있는데 섬마다 핀치세의 부리 모양이 다르게 관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자연 선택이라는 거거든. 한번 얘기 들어봐봐. 원래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은 다양했어. 기린의 목 길이가 다양했던 것처럼. 부리 모양은 엄청 다양했어요. 다양했는데 예를 들어 벌레가 많은 섬에 핀치새 부리 모양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벌레를 먹기 좋은 부리를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벌레를 먹기 불편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은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다 이런 게 세대를 계속적으로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그 벌레가 많은 섬에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벌레를 먹기 적합한 좁고 얇은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들을 때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 먹이를 먹다 보니 부리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래요. 벌레가 많은 섬에 살아서 벌레를 많이 먹다 보니 벌레를 먹기 편한 부리로 진화한 거래. 맞아? 틀렸죠. 이게 뭐야? 그 핀칫의 부리를 성형수술한 거지. 그게 후천적 변이잖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원래 부리 모양은 다양했는데 적합한 것만 빼고 뒤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와 자연선택이에요. 자, 지도 한번 봐봐. 자, 왼쪽 지도는 뭘 말하냐면 말라리아 발생 지역, 아니죠.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인구수를 표현한 거야. 오른쪽 지도가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의 지도를 표현한 거죠. 근데 두 지도가 거의 겹치죠. 그치? 왜 거의 겹칠까 생각을 해보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겠죠. 근데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인구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이야. 자,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 항생제가 뭐야? 세균을 죽이는 약품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세균이 있는 곳에다가 항생제를 뿌려주게 되면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일부 세균은 죽지 않고요. 일반적인 세균들은 뒤져요. 근데 세균 번식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다음 세대랑 유전 형질이 거의 100%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살아남았어. 즉 말라리아인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일부 살아남았어. 근데 걔네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 2세대의 모든 세균들은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원래 썼던 항생제를 쓰면 세균들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균의 내성을 키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아. 그걸 기억해 줘야 돼. 아시겠죠? 이게 항생제 내성 세균도 뭘로 얘기할 수 있어? 자연 선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알려줄게. 얘기만 한번 들어봐봐. 다 이해할 수 있어. 공업암화라는 게 있거든. 공업암화. 영국에서 어디랬지? 맨체스터랬나? 지역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공업화가 막 시작이 됐어. 공업화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많아지고 결국 그 공장에서 매연을 막 많이 뿜죠. 매연을 많이 뿜으니까 주변 뭐 벽 색깔이라든지 나무 줄기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톤이 다운되게 된 거야. 다운되게 된 거야. 알겠어? 근데 원래 그 지역에 나방들이 살고 있었는데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의 비율이 한 50% 정도로 비슷한 비율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공업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그 지역에 나방들의 개체수를 또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번에 검은색 나방이 우월하게 월등하게 많아진 걸 볼 수 있었어. 이유는 자연선택이죠. 흰색 나방들은 번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힌 거죠. 왜? 눈에 잘 띄니까. 이해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세대를 계속 거듭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검은색 나방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자연선택이죠. 근데 이거 현상을 보통 문제에서 이야기해 주기로는 공업암화라고 불러요, 이걸. 공업암화, 자연선택, 무언가 단어가 상반되죠. 그래서 사례를 모른다면은 오답으로 고를 수 있어. 그래서 기억해놔. 공업암화도 자연선택에 해당됩니다. 나방 색깔,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뒤에서 자, 개념 속속 부분 문제 또 나와 있는데 요것도 숙제로 해주시고, 자, 요거 안 한 거 있네.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최초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쉬워요, 이것도. 화학적 진화설 무슨 소리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간단한 유기물이 합쳐지면서 복잡한 유기물인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서로 반응을 해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한 심해 열수구설도 화학 진화설이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위치가 달라요. 자, 화학적 진화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 혹은 빗물 혹은 대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심해 열수구설 같은 경우는 심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열에 의해서 아주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어요. 막 화산처럼 막 뿜어져 나와. 알겠어? 근데 그 근처에는 그런 에너지도 많고 유기물도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해 열수구설이에요. 자, 또 하나 외계 유입설. 외계 유입설은 우리는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거가 있기는 해. 어느 마을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운석을 조사를 해보니까 생명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대량 발견된 거예요.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시작으로 이런 아미노산들을 시작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외계 유입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념 속속 문제도 숙제로 해주시고 내신 쑥쑥도 숙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강 나갔으니까 숙제는 꽤 많을 거야. 근데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숙제에 비해서는 금방 하죠. 그치? 그래서 숙제 꼭 잘 하시고 채점은 꼭 해오시면 되고요. 답지는 밴드에 올려놓을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